안녕하십니까. 다시 컨퍼런스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 되겠는데요. 대륙붕의 법적 체제 주제를 논하겠습니다. 이다 카라치올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외교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국제법 학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와 대한국제법 학회가 이번 학술회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환대 그리고 저희를 잘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국에 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패널 세션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륙붕 법적 체계가 처음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70여 년 전이었고 이런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륙붕 법적 체계의 법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고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륙붕이라는 것은 다소 혁신적인 개념이고 대륙붕의 구성 형태라는 그런 특징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EEZ와 관련이 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웅클로스의 제6부에 나와 있는 이 대륙붕의 내용 그리고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지속적으로 이 대륙붕 법적 체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현재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얻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콤 에반스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옥스포드에 있는 리전스 파크 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고 2022년까지는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국제법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사회과학대학의 학장도 역임하셨고 또 법학대학 학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해양법 그리고 인권법 관련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한 인권 관련 활동에서 정말 법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콤 에반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회의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앞서서 발표한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감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려던 이야기를 벌써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앞서서 발언이 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제가 적용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륙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점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 논의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륙붕과 관련해서 언제가 과연 과거일까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웅클로스는 당시 도달했던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라고 한다면 1982년 즉 4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이 기간 즉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82년 협약을 채택하기 이전에 1942년에 즉 그보다 더 40년 전으로 가면 대륙붕이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 대륙붕 체제의 기원은 대개 1945년 트루만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트루맨 선언이 있었을 때 당시는 매우 비공식적인 선언이었고 일방적인 주장이었으며 미국 해안에 접속한 지역의 해저와 심토의 천연 자원에 대한 관할권 그리고 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트루만 선언의 목적만 분명했습니다. 이 선언의 목적은 대륙붕에 존재하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역사적 교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법이라는 맥락에서 이어진 약 80여 년간의 대륙붕 체제에 있어서 정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트루만 선언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후에 국제법위원회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게 되었고 1958년 대륙붕에 대한 제네바 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대륙붕에 존재하는 탄화수소와 같은 자원의 탐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58년 대륙붕 협약에서 대륙붕을 공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한 최선의 추측 그리고 불충분하다고 판명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제, 조항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시는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3차 국제해양법 회의가 시작이 될 무렵에는 더 많은 활동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2년 협약에서 규정된 대륙붕 법적 체제는 1958년 대륙붕 협약에서 규정된 체제와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대륙붕 체제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조약은 연안국의 200해리 거리까지의 자원 관할권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형학적인 그리고 지리학적인 상황이 허용한다면 그 거리는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1981년에 이러한 협약은 아마도 현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토지 확보 경쟁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길게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역과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미명하에 국제사회와 국가가 자원 관할권의 보다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은 확실한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협약 자체가 패키지 거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상충 관계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당시 어려웠고 또 궁극적으로 이득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핵심은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여전히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가운데 좀 더 광범위한 다양한 맥락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안국의 관할권과 또 연안국의 통제가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바로 새로운 이해관계로 인해서 대륙붕 체계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낳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대륙붕에 대한 변화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할까요? 이번 회의에서도 그렇지만 물론 웅클로스는 종종 해양의 헌법으로 묘사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헌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헌법이었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헌법이었다면 아마도
항행의 자유와 같은 일련의 원칙들을 모아놓은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대의 변화를 좀 더 쉽게 고려하고 이 헌법을 좀 더 잘 재구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웅클로스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은 매우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해양법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보편적인 합의에 접근하는 것이 있다면 해양법은 전체적으로 재협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분과 관련하여 일정의 어떠한 이행협정을 만들거나 개정협정을 만들거나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웅클로스 조약의 해석에 따라 이 협약이 제공하는 틀 내에서 이 대륙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저는 대륙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는 놀랄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슈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과 관련된 현재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슈들은 현재 웅클로스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또는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륙붕의 외부 한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느 정도는 대륙붕의 내부 그리고 외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200해리를 넘어서는 자연적 대륙붕 연장에 근거한 청구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의 기선에서 도출된 200해리 대륙붕을 침입할 수 없다. 혹은 EEZ를 침입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결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원칙은 명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붕이 공간적인 의미에서만 자연적인 연장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EEZ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가장자리를 가진 국가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자원 관할권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할권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결국 이 부분은 심해져의 일부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확장된 대륙붕으로 인해서 특정한 연안국이 더 많은 관할권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판결이었는데 물론 여기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해리의 주장이 이루어지는 이 기선으로 우리는 관심을 옮겨야 합니다. 해상경계 획정의 맥락에서 법원이나 재판소가 분쟁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기준을 제쳐두고 자신들이 어떤 다른 원칙을 제안하는 것이 다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권한 중첩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소가 특정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대륙붕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상세하게 법에서 규정한 기선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분쟁 내지는 논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대륙붕 한계위원회는 현재 업무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적 의견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데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과정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국가들이 자신들의 제출물을 대체로 반영하는 이러한 권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들의 제출물에 반대하는 이러한 권고 의견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해양 지형 지물의 해양 수역 창설 능력입니다. 협약의 제121조 3항이 국제관습법으로 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 혹은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해양 수역 창설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것이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 조항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남중국 해 중재 사건에 명시된 접근 방식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오래된 문제인 크기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섬이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해양 수역의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계 획정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지역물의 경우에는 이들이 더 넓은 해양 관할 구역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크기, 즉 실제적인 어떤 크기보다 더 의미가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간 거주지 혹은 경제 생활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물, 아주 소형 지역물에 대해서 어떠한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은 섬과 같은 지형물은 경제적인 중요성 그리고 인간 거주 예부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관점에서도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해당 국가가 그러한 작은 지형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중요도와 행동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이슈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섬과 그리고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에만 볼 수 있는 지형물 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형 지물의 상황을 점점 더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고 과연 어떠한 지형 지물이 LTE인지 아니면 섬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가는 시간에 걸쳐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륙분과 관련된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권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국가가 어느 차원에서 권리를 가지는가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 구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득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계 획정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각 건마다 매우 상황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몇 가지 이 해양 경계 획정 관련된 해결되지 못한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곧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첩되는 영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물론 과거에 이 해양 경계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양 수역 창설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지만 모든 상황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경계를 획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륙붕 한계위원회의 작업과 각 국가 간의 양자 혹은 다자 간의 경계 획정 과정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조정할 것인가입니다. 특정 국가가 CLCS의 권고에 기초하여 외부 한계를 설정하기 이전까지는 그 국가가 외부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소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시적절하게 빠르게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 분쟁이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CLCS의 권고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할 경우 대륙붕 항교위원회는 권고 의견을 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지, 즉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근거에 대해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경계 획정 과정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회색지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이다 재판소장님께서 오전에 기조 발표를 통해서 회색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연안국 간의 등거리선을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좀 특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회색 지대가 원칙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운데 이 회색 지대는 두 연안국 모두 대륙봉의 200해리를 넘어서는 그런 지역, 그렇지만 즉 A 국가의 200해리를 넘어서는, 그리고 B 국가에서는 200해리 이내가 되는 이런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등가선을 이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상당한 회색지대와 모호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양 경계를 획정하고 또 이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UN 해양법 협약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30년간의 법리를 통해서 UN 해양법 협약의 어떤 법적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또 인식할 수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현재 모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떠할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일부 문제들은 현재의 대륙붕 체제 내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문제들은 현재의 체제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없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UN 해양법 협약에는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근간이 되는 목적, 즉 웅클로스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대륙붕과 관련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는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이미 이해관계가 무엇이고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많은 중첩하는 경쟁하는 이해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의 안정성을 희망합니다. 경계의 안정성은 해양법에 있어서 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나 사실 혹은 우려에 비추어서 이미 정착된 경계의 조정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계의 안정성을 미래에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상황들 혹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계가 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법 행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연사분들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륙붕 체제의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상 안정성이 아니라 매우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륙붕의 외부 한계와 그리고 해양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륙붕 체제의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주장들을 국가들이 새롭게 중복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새롭고 복잡한 상호관계로 인해서 경계성이 확립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동이 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선이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클로스를 보면 어느 정도 기선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수위선은 분명히 움직이고 하루에 2번씩 해수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 기선이 고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국가의 어떠한 주장이 충분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기선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성자들과 또 반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양법에서 기선이 움직일 수 있는가 또는 움직여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은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군소도서국가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해양법에 대한 답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모든 정말 국가 자체가 섬 자체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는 경우 과연 그 국가를 우리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또 권력 이해를 보장할 수 있을까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양법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미 다른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덧붙여서 이슈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계는 결국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사분께서 이미 자신들의 이 대륙붕에서의 안보 활동과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안보 우려 또는 안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륙붕을 군사적인 혹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활용뿐만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대륙붕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 모호성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이미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다른 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셨고 이러한 핵심적인 해저 인프라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저 케이블이 핀란드와 독일 사이에서 끊긴 그런 사건과 마찬가지로 또 이런 상황에 발생을 할 수 있고 핀란드는 나토 국가이고 이러한 지역에서 어떤 군사적인 훈련 등을 진행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해양법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관련 법들과도 관련이 되는 것일까요? 핵심적인 대륙붕에 위치해 있는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효과적인 단속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것이 대륙붕 체제 내에서 해양법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이해관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륙붕에 대해서 주로 탄화순소의 탐사 그리고 활용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과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륙붕의 다른 경제적 용도 등도 등장하고 있고 예를 들면 해저 탄소 포집 저장이라든지 냉각 저장이라든지 그리고 대륙붕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변경과 같은 이슈도 있고 또한 탈탄소화와 해양 생태계 보존에 대한 관심 고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80년 전에 많은 사람들, 당시에 이 체제를 구성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생각할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좀 더 포괄적인 이 접근 방법을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대륙붕 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대륙붕 체제가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하는지, 과연 국제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국제사회의 필요를 현재 대륙붕 체제가 만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도, 즉 대륙붕 제도라는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대륙붕 법적 체제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200캐리 대륙붕과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연안국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면 대륙붕 체제가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협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연안국들이 더 많은 해양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오늘날에도 관련성이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방식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제가 발표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현재의 질문을 다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슈를 다루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945년 그 당시에는 대륙붕이라는 문제가 현재의 이슈가 아니라 미래의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현재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 당시 과거의 해법으로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미래의 문제에 대해 지금 현재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륙붕 체제는 어쩌면 그러한 해결 방법을, 즉 미래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반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법이 우리가 돌에 새겨졌다라면 그게 이상적인 세계였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만큼 인간의 행동과 법 안에 계속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서 서로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륙붕의 법적 체제에 대해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고요.